5가지 이슈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예, 참 이게 사이드카하고 서킷 브레이커가 무슨 그냥 늘 일상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저렇게 나오니까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서킷 브레이커 또 발동이 됐죠. 그다음에 현금보다 시총 낮은 곳 얘기 있고, 다인 종목 레버리지, 거래대 금속이 많이 차지하는군요. 그다음에 K증시 불장의 역설, 위험 신호, 애플레이까지 오늘 저렇게 5가지 얘기. 그중에서 마지막에 애플은 오늘 플로어에서 위원님이 좀 더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실 테고, 첫 번째부터 가보겠습니다.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이번 달에 이제 서킷 브레이커가 3회 발동을 했죠. 그러니까요. 이제 8일, 23일, 26일 발동을 했는데 이게 얼마나 좀 이례적인 일인지 과거에 2000년도서부터 2024년도까지 25년 동안 단 6차례밖에 없었는데 이번 달에만 3차례가 발생을 했다는 부분이 상당히 이례적인데,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은 사실 어떤 시장의 변동성을 좀 촉발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으면 사실 서킷이든 사이드카든 발동되는 건 당연하긴 한데, 과거에 이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을 했을 때는 IMF라든가 아니면 글로벌 금융위기라든가 팬데믹 이런 거죠. 코로나라든가 이런 이제 특징적인 이제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부분들이 없이 그냥 시장의 단순 변동성만 이게 커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문제시 된다라는 좀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밤사이에는 또 우리나라 증시에 많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마이크로는 좀 떨어졌고, 이제 빅테크는 반등을 좀 주긴 했는데, 우리나라 증시 오늘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도 화면을 통해서 프리마켓 상황 보시고 계십니다만, 전닉은 전자와 닉스는 안 좋습니다. 네, 아무래도 마이크로 영향이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은 0.8%까지 0.87 계속 이게 좀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S&P 500 선물도 0.5% 넘게 좀 오르고 있고, 일단은 분위기가 나쁜 것 같지 않아서 글쎄요, 한번 보시죠. 오늘 또 장 열리고 나서 어떻게 좀 갈지. 자, 두 번째 이슈 가보죠. 현금보다 시총이 낮은 상장사. 여기서 현금보다 시총이 낮다라는 게 보유 현금보다 시총이 낮다는 얘기죠? 네. 시장에서 이제 발표되는 재무제표에서 그 기업이 갖고 있는 현금 자산 대비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이 127곳이나 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그 회사의 주식을 한 주도 안 빼놓고 다 살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사고 나서 그냥 현금을 내가 갖고 가면 더 이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저게 예전에요, 한참 가치 투자 얘기할 때 이런 종목들이 가치 투자 딱 하기 좋은 종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보유 자산이 현금 시총보다 더 별로 차이가 없어서 너무 저평가되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그런 가치주 투자 개념이 워낙에 좀 쏠림이 심해서. 자, 한번 볼까요? 자세히. 이런 기업들이 또 적대적 M&A 또 그 대상이 되기도 하죠. 지금 예. 코스닥 시가총액 전체가 일단 ETF 시총보다도 지금 작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이 과거 2018년도 수준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코스피 지수랑 코스닥 지수를 비교한다라고 하면은 코스피 지수가 2,500이었을 때 지금 코스닥 지수랑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더 올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금이 이제 시총보다 더 많은 기업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기업의 가치를 시장이 제로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또 그래서 제로가 그 얘기군요. 네네. 그런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는데라고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괜찮은 기업들도 있긴 하죠. 이제 다우 쪽, 다우기술, 다우데이터도 이제 키움증권 이제 주주인, 그다음에 KG케미칼, KCC 건설, 메일유어, 이제 현대코퍼레이션 이런 기업들이긴 한데, 이제 아마 차트를 보시면 아마 다들 좀 느낌이 오실 텐데, 이 기업들은 좀 이렇게 대부분 다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빠질 좀 이유가 좀 있구나라고 생각되는 기업들이 빠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긴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빠지는 이유가? 계속적으로 적자라든가 아니면 좀 업황이 좀 약간 그 부진한 그 업황에 속한 기업들이 좀 많이 좀 안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나는데 현금은 많다. 그동안에 벌어놨던 건가 보구나. 네네. 저런 종목들은 사지 말라는 얘기죠? 안 사는 게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두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가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죠. 단일 종목 레버리지 16종이 지금 있는데 전체 거래대금의 35%. 이야. 저게 전체 거래대금이라는 게 어떤 전체 거래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ETF 내에서 이제 ETF 거래대금의 내에서
ETF 뭐 상당히 많잖아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ETF 전체 시총이 코스닥보다도 지금 더 커진 상황이긴 맞습니다. 한데 일단 5월 27일 이후에 그러니까 한 달 전으로 돌아갔을 때 거래 대금이 ETF 거래 대금이 854조가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그 중에서 이제 35%인 243조가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서 이제 발생을 했다라는 뜻인데 이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뭐 올라갈 때는 이제 뭐 델타 헤징이 들어오고 떨어질 때는 이제 풋옵션 매도와 똑같은 이제 쇼 감마라는 단어 요즘에 많이 나오는 분들이 있긴 한데 변동성 지수가 지난주 목요일 날 95.09까지 기록하면서 역대 또 최고치를 기록을 했어요.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다들 알고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삼성전자 레버리지를 내가 1조 원어치를 산다라고 해서 2조 원어치 매수가 들어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가격적인 구조가 2배를 나올 수 있게 증권사랑 자산운용사가 이제 같이 계약을 해서 가격을 만드는 거지 1조를 매수를 들어갔다라고 해서 혹은 1조를 매도를 했다라고 해서 2조 원어치의 매수 매도가 들어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좀 약간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한번 좀 참고 삼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렇게 서킷 브레이커도 발동이 또 되고 서킷 브레이커라는 건 뭐 아시는 것처럼 8%가 움직이는 거니까요. 네. 장이 지수가 종목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큰 변동성입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레버리지 종목의 ETF 시장에서만 거래 대금이 거래가 35% 3분의 1이라는 얘기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라는 것만 그게 16개밖에 안 되는데 네. 이 시장을 흔들만 한 거죠. 네. 근데 이게 이번 주도 아마 이런 어떤 시장 상황이 사실 별로 바뀐 게 없잖아요. 좀 전에도 얘기하셨지만 우리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펀더멘털에 의한 변동성이 아니기 때문에 네. 수급에 의한 변동성이기 때문에 이 쉽게 안 바뀔 것 같아요. 저는 이 현상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단점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는 그래요? 사람이거든요. 어떤 근데 점에서요? 시장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뭐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라는 개념이 수익의 어떤 전제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변동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그게 너무 좀 심할 뿐이긴 한데 뭐 가치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주가가 급락을 했다라는 것은 사실 안 갖고 계신 분들이 싸게 사실 수도 있는 좋은 부분이고. 기회다. 그리고 코스닥이 안 올라갔다라고 시장이 너무 지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코스닥 지수가 왜 올라가야 되는지 시장에서 당위성이 설명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매정하게 얘기하시네요.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따지면 역설적으로 보면 지금 이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큰 변동성의 희생양이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도적으로 코스닥 시장을 살리기 위한 어떻게 보면 솔루션도 그 안에 또 담겨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너무 아프고 답답하고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시장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좀 오고 있다. 그런 얘기 생각 듭니다. 뭐 마치 이번에 한국 축구가 고질병이 좀 이번에 다 드러났잖아요. 환부가. 그래서 소위 말하는 고름의 근원도 이번에 다 밝혀졌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뭐 대통령까지 나서서 얘기를 할 정도니까 이 정도까지 우리가 축구가 진심이었나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축구를 뭐 그렇게 썩 대단히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서 그렇긴 한데 대통령이 나서서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라면 그럼 코스닥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네. 결국 이렇게 환부가 뭐가 문제인지를 드러났다고 그러면 이제 고치면 되죠. 네. 자, 이제 네 번째 가볼까요? K증시 불장의 역설, 숨겨진 세 가지 위험 신호. 일단은 불장의 역설이라는 것부터 설명해 주셔야 되겠는데? 네. VIP 자산운용 이제 대표가 이제 세 가지를 딱 찝어서 일단 설명을 했는데 사실 우리들이 계속적으로 다뤘던 이슈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부분이긴 한데 일단 뭐 우리나라 뭐 최고 자산운용사 중에 한 곳인 VIP 자산운용 대표도 이게 문제시 된다라고 이제 세 가지를 딱 꼽긴 했죠. 첫 번째는 이제 극단적인 이제 솔리마죠. 이제 착시 효과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했던데. 조던의 지리학과 착시라는 단어가 원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걸 좀 인용을 해서 말씀하셨더라고요. 그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졸업생들 중에 어느 학과를 졸업한 그 학부생들이 가장 연봉이 높나라고 조사를 했더니 뭐 지리학과였다. 근데 알고 봤더니
뭐 마이클 조던이 지리학과 출신이더라. 그래서 평균치를 굉장히 높여놨다. 뭐 요걸 이제 했는데 수치적으로는 올해 1월 첫 거래를 대비해서 지금까지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네. 오른 종목이 327개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6월 달에도 뭐 사실 변동성이 커지긴 했습니다만 6월 달은 6월 첫째 날 대비해서 이제 천거래일이죠. 금요일까지 오른 종목은 100개에 불과했다. 이게 너무 쏠려 있다. 이건 이제 첫 번째로 좀 따지고 두 번째는 저는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계속 그런다라고 하면 무엇이냐면 대형주들이 일단 너무 테마주처럼 움직인다. 사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사실 떨어져도 걱정을 안 하는 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이제 실적이 너무 이게 위로 많이 열려 있다 보니까 떨어져도 걱정을 안 하시겠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LG전자 같은 경우는 뭐 젠순항 테마에 속해서 뭐 주가가 2배를 올랐다가 뭐 다시 뭐 반토막이 나는 이런 상황까지 나오니까 과거의 어떤 중소형주나 아니면 정치 테마주에서 보여줬던 흐름들이 이 대형주들까지 흐름이 번지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고요. 세 번째는 장기 투자에 대한 신뢰도가 여전히 개선이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장기 투자라는 것은 저평가주들이 오래 갖고 있으면 올라간다라는 걸 이제 전제 조건하에 장기 투자를 하는 건데 저 PBR주가 1년 전에 69%였었는데 지금도 69%로 동일하고 배당을 기업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지만 이게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배당을 뭐 5%를 줘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루 변동폭밖에 안 되니까 내가 그 배당 받으려고 장기 투자를 하겠냐, 차라리 단타를 치겠다 이런 게 아직도 시장이 좀 팽배하다 투자 심리가 이 부분을 세 개를 좀 문제를 좀 삼았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뭐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 세 부분이 시장에서 좀 그 위험하다라기보다는 뭐 극단적인 어떤 그 쏠림 현상 이런 부분이 나중에 부작용이 올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하는 건지 저는. 쏠림 현상이라는 건 뭐 새로운 것도 아니고 그저 앞에서 수급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던 건데 수급적인 문제 아마 정부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출시를 허용하지 않았으면 이 정도까지 쏠림 현상이 있었을까 싶은 생각도 사실 좀 드는데. 저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아마 그 상품 레버리지 상품 출시하기 전에 제가 이런 말씀드렸을 거예요. 코덱스 레버리지 상품의 인기나 거래량이 확 떨어질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실제적으로 거래량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레버리지. 시장 코스피 지수 레버리지를 지수 얘기하는데 레버리지. 그쪽으로 뭐 더 많이 쏠렸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그 코스피 200 레버리지 자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추종하는 거랑 거의 똑같이 움직이다 네. 보니까 지금 레버리지랑 거의 똑같은 역할을 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예. 그리고 저런 쏠림 현상에 따른 시장의 그런 뭐 변동성은 또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 뭐 대만, 일본 다 그렇고요. 소프트뱅크 같은 회사가 미국의 좀 시총 1위, 일본의 시총 1위인가 아마 그때 올랐던 걸로 토요타 앞서서 네. 지난주에 소프트뱅크가 12% 떨어졌거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2% 떨어진 거랑 마찬가지라는 얘기인 거죠. 예, 이게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좋지 않죠. 이걸 누가 좋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뭐라는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문제 지적할 수 있는데 그래서 뭐라는 거에 대한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네 가지 살펴봤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애플이 중국의 CXMT 반도체를 살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 미국 정부에 요청을 한 저 내용. 이제 저게 뭘 의미하는지 박근호 의원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지금 준비하시는 동안에 프리마켓 상황 좀 볼까요? 아까 삼전하고 닉스 약세 외에 이제 소부장은 괜찮더라고요. 좀 보시죠. 삼성전자 마이너스 1.5%, 아까랑 비슷하네요. 네. 그 다음에 하이닉스 0.56% 정도 약세. 스퀘어는 확실히 좀 그 지난주 부분부터 조금 꺾인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워낙 뭐 급하게 많이 올랐죠. 삼성전기 오늘 플러스로 돌아섰고 현대차 아직은 약세고. 그러게요. 삼성생명이 오랜만에 오늘 마이너스네요. 뭐 삼성전자가 떨어져도 삼성생명은 계속 올랐었는데 반면에 삼성물산은 2%가 여전히 오르고 있고 오늘 2차 전지 괜찮죠? LG엔솔 2% 넘게, 삼바도 1.7%. 오늘 조선주도 괜찮더라고요.
현대중공업 1% 넘게. 예, SK는 뭐 강합니다. 오늘도 오릅니다. 하이닉스, 스퀘어 다 떨어지는데도. 그다음에 금융주도 오늘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좀 현재 분위기 좀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톤을 박근호 위원한테 넘겨서 애플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전해주십시오. 네,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도체 초호황으로 역대급 실적을 계속적으로 갱신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수요와 공급의 괴리가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이죠. 실질적으로는 반도체 가격이 또 마찬가지고 가격을 가진 모든 상품은 일단은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싸지게 됩니다. 수요가 많아지면은 이제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여기에서 조금 균열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주말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결론부터 내고 가면은 가능성은 거의 뭐 제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부분에서. 이제 애플이 급락을 했을 때 이유는 실질적으로 이제 가격을 노트북이나 이제 패드 같은 경우를 20% 올리면서 이제 수요가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우려감 때문에 떨어졌는데 마이크론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세게 좀 반박을 좀 했었죠. 반도체 가격이 상당히 안 좋았을 때 우리를 가장 괴롭힌 게 니네들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내용 한번 보고 한번 이 다음 장에서 중요한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보도가 됐어요. 애플이 이제 중국 창신 메모리에 미국 정부 승인을 요구를 하고 있다. 창신 메모리를 쓰게 해달라고 이제 로비를 하고 있는 중이죠. 하지만 창신 메모리는 이제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 의혹이 있기 때문에 중국 군사기업에 등록이 돼 있어서 절대 미국에서 어떤 거래를 못하게 돼 있죠. 실질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과연 로비를 한다라고 해서 풀릴지는 모르긴 좀 나중에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메모리 공급 부족과 가격 급등, 가격 인상에도 원가 부담이 여전하다. 애플이 밝힌 건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장에서 절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동안에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올랐지만 애플이 가격을 그렇게 많이 올리진 않았죠. 이번에 대거 올렸는데 핸드폰 가격은 안 올리고 이제 노트북 가격이랑 패드 가격만 올렸죠. 자, 창신 메모리 중국 내수와 정부 보조금으로 빠른 성장을 하고 있다. 최근 상하이 증시 상장 승인이 났죠. 창신 메모리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생산 스케줄이 중국 내수를 감당하기에도 굉장히 빡센 걸로 방송용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부킹이 상당히 거의 풀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애플 쪽에 공급을 할 수 있을지 그건 좀 미지수인 것 같고 애플이 마이크론이나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한테 던지는 거죠. 실질적으로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블러핑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트럼프가 잘하는 거죠. 블러핑 한번 세게 던져놓는 거.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니네들 우리가 창신 메모리 거 메모리 쓰면 니네들 거 덜 쓰면서 가격 그렇게 올릴 뭐 자신감이 어디까지 나오나 한번 지켜보지.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그 다음에 뭐 애플 외에도 뭐 레노바, 뭐 HP, 델 등 이제 PC 업체들도 창신 메모리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다. 22년도에 애플인가요? 그 낸드 중국 낸드를 쓰려고 하다가 미국 정부가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중단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은 굉장히 좁지만 만에 하나라도 이게 뭐 공급 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공급을 받고 공급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상당히 시장의 파장이 좀 클 내용이긴 합니다. 맨 마지막 늘 항상 나오는 부분이죠. 업계 관계자. 애플조차 중국산 메모리를 검토할 만큼 D램이 부족하다라는 신호다. D램의 전략적 가치만 더 부각시켰다는 평가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애플은 중국산 부품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애플은 기술들을 중국 부품 만드는 기업들한테 부품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주기까지 이런 식으로 부품을 만들어서 싸게 납품을 하라고. 애플 휴대폰 내에서 중국 부품이 얼마나 많이 쓰이는지 여러분들이 아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메모리까지 번지는데요. 다음 장 보면서 중요한 부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애플이 지키려고 하고 그동안에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켜야만 되고 지킬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것 때문에 애플이 가격을 올린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애플은 역사적으로 매출 총이익률을 45% 전후에서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깨진 적이 없어요. 영업이익률도 항상 29%, 30%로 동일하고 순이익률도 25%로 계속 동일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이걸 지키려고 애플은 항상 노력을 하거든요. 메모리 가격이 올랐는데
2026년도 1분기에 49% 매출 총이익을 맞췄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래서 메모리 가격 올렸다. 말이 안 되고 이번에 애플이 어떤 휴대폰 가격도 실제로 올리긴 했죠. 근데 20%나 갑자기 올린 건 노트북이나 패드니까 그걸 올릴 이유는 애플이 여태까지 지켜왔었던 매출 총이익률,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올리긴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런 분들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정리를 하면 결론을 내야 되겠죠. 애플이 창실 메모리로 굉장히 적은 양의 메모리를 공급받더라도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어떤 공급망에 어떤 작은 구멍을 처음부터 내서 이게 나중에 커질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남겨놓은 부분이다. 이렇게까지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관심주 빠르게 한번 체크만 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GF홀딩스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금요일 날 사실 올라간 종목이 거의 없는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좋은 어떤 가격적인 지지력을 보였던 부분이고요. SK 하이닉스 지분을 갖고 있어서 SK 스퀘어 올라가고, 삼성전자 지분을 갖고 있어서 삼성생명, 삼성화재, 그다음에 삼성물산 올라가고 있죠. 최근에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 중에 하나는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 대주주인 현대 GF홀딩스, 현대자동차 지분도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갖고 있죠. 현대자동차 지분도 한 3,400억 정도 갖고 있습니다. 3,400억. 지금 현대 GF홀딩스가 2조 원이 좀 넘는데 현대자동차 지분을 3,400억, 800억인가 갖고 있다는 건 상당히 어떤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분기 매출, 영업이익 좋아지고 있고요. 이제 압구정 관련된 3구역 가장 비싼 곳이죠. 여기 이제 2,000평 상가 갖고 있는 것도 한번 소개는 시켜드렸었는데 나중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오른 종목이 거의 없죠. 근데 목요일 날도 좋았고 목요일 날은 지수가 좋았으니까 금요일 날 상당히 좋은 어떤 주가 흐름 보여줬고, 좋다기보다 안정적인 시장의 어떤 흐름에 영향을 안 받는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기관 수급 좋고 외국인 수급은 금요일 날 매도가 살짝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흐름, 기관 수급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상당히 특별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느낌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최근 시장에서 가장 핫한 현대백화점과 현대자동차의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현대 GF홀딩스 관심 종목 넣어 놓으시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